칠순잔치가 시작되기 전 이미 균열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거긴 내 자리 아니야. 손님들 앞에서 며느리는 자리에서 밀려났습니다. 주방으로 가.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여기까지입니다. 어쩌면 이 순간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칠순잔치라는 이름 아래 한 사람의 자리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이제 그 조용한 선택의 순간부터 시작합니다. 김서연은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이었죠.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한참을 누워 있다가 조용히 이불을 걷고 일어났습니다. 옆자리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남편 최민호의 얼굴을 잠깐 내려다보았지만 깨울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나와 물을 한 잔 따르는데 냉장고 문에 붙어 있는 메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 박정자의 칠순잔치 날짜가 빨간 글씨로 적혀 있었죠.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김서연은 그 메모를 손끝으로 한번 짚고는 물컵을 내려놓았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어머니가 받았죠. 엄마, 나야. 오늘 괜찮으시지? 괜찮고 말고. 새벽부터 아버지가 나와서 테이블 다 닦고 있어. 걱정 마.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피곤함 대신 단단한 각오 같은 것이 묻어 있었습니다. 김서연은 그 목소리를 듣고서야 가슴 한쪽이 조금 놓이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거운 것이 또 하나 올라왔죠. 엄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요. 오늘 저희 시어머님 잔치 손님들한테 절대 제 이야기 하시면 안 돼요. 엄마 아빠가 가게 주인인 것도요. 알았어, 알았다고. 몇 번을 말하니. 직원분들한테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 모르는 사람처럼 해달라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김서연은 싱크대에 손을 짚은 채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숨이 나올 뻔했지만 삼켰습니다. 오늘 하루만 넘기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듯 입술을 깨물었죠. 김서연의 친정 부모는 시내 외곽에서 한정식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단체 예약이 가능한 넓은 홀과 별도의 연회 공간을 갖춘 곳이었죠. 김서연이 이 장소를 칠순잔치에 제안한 건 2달 전이었습니다. 물론 시댁에는 아는 사람 소개로 좋은 곳을 찾았다고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박정자는 잔치 장소에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만 조건은 분명했죠. 넓어야 하고 음식이 푸짐해야 하고 무엇보다 손님들 앞에서 체면이 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서연은 그 조건을 하나하나 맞추기 위해 친정 부모와 여러 차례 상의를 거쳤습니다. 메뉴 구성부터 테이블 배치, 꽃 장식까지 김서연이 직접 정했지만 시댁 앞에서는 마치 가게 측에서 알아서 해준 것처럼 말을 돌렸습니다. 최민호는 잔치 준비에 별다른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장소가 정해졌다는 말에 고개만 끄덕였고 비용 이야기가 나올 때는 슬쩍 자리를 피했죠. 김서연은 그런 남편에게 더 이상 기대하는 것을 접은 지 오래였습니다. 대신 혼자서 견적을 맞추고 부족한 부분은 친정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대관료는 받지 않기로 했고 음식 재료비 일부도 친정에서 부담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김서연은 처음엔 완강히 거절했지만 어머니가 내가 고생하는 거 모를 줄 아느냐며 한마디 하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밝자 김서연은 집을 나서기 전 거울 앞에 섰습니다. 단정한 블라우스에 검은 바지를 입고 머리를 깔끔하게 묶었죠. 화장은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을 썼지만 화려하지는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꾸밈에 민감하다는 걸 김서연은
오랜 시간에 걸쳐 체득한 터였습니다. 가게에 도착한 건 오전 10시였습니다. 이미 홀에는 테이블이 배치되어 있었고 흰 보자기가 깔린 위에 수저와 잔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김서연의 아버지가 입구 쪽에서 화분을 옮기고 있었죠. 김서연과 눈이 마주치자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인사 속에 걱정과 응원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김서연은 주방으로 들어가 준비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전을 부치는 냄새가 이미 가게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직원 2명이 나무를 묻히고 있었죠. 어머니는 가장 안쪽에서 잡채를 볶으며 김서연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상차림 한번 봐라. 접시수가 맞는지 모르겠다. 김서연은 앞치마를 두르고 접시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50명분이었죠. 시어머니가 부른 손님 수에 맞춰 여유분까지 넉넉히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세면서 김서연은 문득 이 자리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칠순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인 건 분명했지만 이 모든 준비를 가능하게 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아무도 묻지 않을 거라는 걸 김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정오가 가까워지자 김서연은 앞치마를 벗고 홀로 나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메뉴판을 하나씩 뒤집어 확인하고 입구의 안내 표지판 위치를 다시 조정했죠.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서연아, 우리 1시쯤 도착한다. 주차 넓지? 네, 어머님. 건물 뒤편에 넓은 주차장 있어요. 도착하시면 제가 나가서 안내해 드릴게요. 그래. 아, 그리고 상 위에 과일 좀 크게 깎아서 올려놔. 포도만 덜렁 있으면 볼품 없어. 김서연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은 뒤 다시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에게 과일 이야기를 전하자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칼을 들고 수박을 꺼냈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김서연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목까지 올라왔지만 지금 그 말을 꺼내면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서 그냥 돌아섰습니다. 홀로 나온 김서연은 입구 옆 작은 의자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오후 1시 손님들이 도착하면 이 가게는 시어머니의 잔칫집이 됩니다. 김서연의 부모는 주인이 아닌 직원이 되고 김서연은 며느리로서 자리를 지키게 되겠죠. 누구도 이 가게가 김서연의 부모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김서연은 그 무게를 혼자 짊어진 채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입구 쪽에서 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서연은 의자에서 일어나 블라우스 매무새를 가다듬고 밖으로 나갔죠.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주차장으로 들어서고 있었고 뒷좌석 창문 너머로 시어머니 박정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김서연은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 차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안쪽으로 모실게요. 박정자는 차에서 내리며 가게 외관을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간판부터 입구 화분, 주차장 크기까지 한 바퀴 둘러본 뒤에야 고개를 끄덕였죠. 생각보다 괜찮네. 입구가 좀 좁은 것 같긴 한데 안은 넓겠지? 네, 어머님. 홀이 넓어서 50분까지 편하게 앉으실 수 있어요. 뒤따라 내린 최민호는 트렁크에서 선물 상자 2개를 꺼내며 김서연에게 하나를 건넸습니다. 김서연이 받아들자 최민호는 나머지 하나를 들고 먼저 안으로 걸어갔죠. 별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김서연은 그 뒷모습을 잠깐 바라보다가 시어머니를 부축하며 입구로 향했습니다. 홀에 들어선 박정자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깔끔하게 세팅된 테이블과 꽃 장식, 벽면에 걸린 축하 현수막을 보더니 입꼬리가 올라갔죠. 어머, 이 정도면 됐다. 꽃도 이쁘고. 박정자는 상석으로 다가가 의자에 앉으며
테이블 위를 살펴보았습니다. 수저 배치, 잔의 종류, 냅킨 접힌 모양까지 하나하나 확인하더니 김서연을 돌아보았죠. 과일은 안쪽에 준비해뒀어요. 손님들 오시기 직전에 올릴게요. 그래, 그게 낫겠다. 그 사이 시아버지 최동식이 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과묵한 사람이었죠. 주변을 둘러보다가 벽면 현수막 앞에 멈춰서서 글씨를 읽었습니다. 박정자 여사 칠순을 축하합니다라는 문구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만족스러운 듯 자리로 향했습니다. 김서연은 시아버지에게도 물을 따라드리고 홀 한쪽에 선물 상자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오후 1시 20분쯤부터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박정자 또래의 지인들이었고 간간히 시댁 친척들도 섞여 있었죠. 입구에서 김서연이 인사를 하며 안내했고 홀 안에서는 박정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악수를 하고 포옹을 하고 오랜만이라며 서로의 안부를 묻는 소리가 홀을 채워나갔습니다. 김서연은 손님들 사이를 오가며 자리를 안내하고 물잔을 채우고 외투를 받아 걸어두었습니다. 그 와중에 주방 쪽에서 직원 한 명이 음식 쟁반을 들고 나왔죠. 김서연의 눈과 마주쳤지만 직원은 아무런 반응 없이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약속대로였습니다. 김서연은 그 직원의 등을 보며 속으로 고마움을 삼켰습니다. 손님 수가 30명을 넘어서자 홀이 제법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정자는 상석에 앉아 양옆으로 오래된 벗들을 거느리고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죠. 목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웃음소리가 홀 전체에 울렸습니다. 오랜 세월의 우정이 한자리에 모인 풍경이었고 박정자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보는 환한 빛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음식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잡채와 전이 먼저 올라갔고 이어서 갈비찜과 나물 반찬이 테이블마다 차려졌죠. 손님들은 음식을 보며 감탄했고 한 사람이 박정자에게 말했습니다. 정자야, 여기 음식 수준이 보통이 아닌데? 어디서 이런 데를 찾았어? 박정자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며느리가 알아서 잡아왔다더라고. 나는 맡겨뒀지 뭐. 그 말을 들은 김서연은 홀 한쪽에서 물병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물병을 쥔 손에 힘이 살짝 들어갔죠. 맡겨뒀지라는 말 한마디가 가슴 어딘가를 스쳤지만 김서연은 곧 다른 테이블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주방에서는 김서연의 어머니가 직접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가게의 간판 메뉴인 소고기 무국이었죠. 큰 솥에서 김이 피어오르는 사이 김서연이 주방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지만 둘 다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서연은 국그릇을 쟁반에 올리는 것을 도왔고 어머니는 국자를 들어 한 그릇씩 정성스럽게 담았죠. 그 짧은 순간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필요 없는 호흡이 오갔습니다. 김서연이 국그릇을 들고 홀로 나오자 시댁 쪽 친척 한 명이 김서연을 불러 세웠습니다. 서연아, 여기 물 좀 더 갖다 줘. 그리고 저쪽 테이블에 숟가락이 하나 모자라. 네, 바로 가져다 드릴게요. 김서연은 국그릇을 먼저 내려놓고 물병과 숟가락을 가지러 돌아갔습니다. 홀을 가로질러 오가는 동안에도 김서연의 걸음은 빨랐지만 어수선하지는 않았죠. 오랜 시간 시댁 행사에서 길들여진 몸의 기억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잔치가 중반에 접어들자 박정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님들의 시선이 모였고 박정자는 잔을 들며 인사를 시작했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니 가슴이 벅차요. 손님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박정자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시아버지 최동식을 바라보았고 최동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이어서 박정자는 아들 최민호를 향해 잔을 기울였습니다. 최민호가 일어나 어머니와 잔을 부딪혔고 홀에 다시 한번 박수가 퍼졌습니다. 김서연은 그 장면을 홀 가장자리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빈 쟁반이 들려 있었죠. 박정자의 인사에 김서연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민호가 어머니와 잔을 부딪히는 동안에도 누구 하나 김서연을 돌아보지 않았죠. 김서연은 쟁반을 가슴 앞에 살짝 끌어안으며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습니다. 그때 주방 쪽 문이 열리며 직원이 후식 접시를 들고 나왔습니다. 김서연의 아버지가 깎은 과일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죠. 그 접시가 박정자의 테이블 위에 놓이는 것을 보면서 김서연은 쟁반을 내려놓고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손님들의 웃음소리 사이로 접시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하게 섞여 들었고 잔치는 아무 탈 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후식 접시가 테이블마다 돌아간 뒤에도 손님들의 대화는 줄어들 기미가 없었습니다. 김서연은 빈 그릇을 치우며 테이블 사이를 오갔고 손님들이 자리를 바꿔 앉으며 서로 인사를 나누는 사이사이로 좁은 틈을 찾아 움직였죠. 등에 땀이 배어 블라우스가 살짝 눅눅해졌지만 김서연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박정자는 상석에서 오랜 벗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화제는 자녀 자랑으로 옮겨가고 있었죠. 옆에 앉은 여자가 손녀 이야기를 꺼내자 박정자도 아들 최민호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다느니 상사들이 좋아한다느니 하는 말들이 이어졌고 손님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래도 정자 너는 아들 하나 잘 뒀어. 이런 잔치를 차려주잖아. 그 말에 박정자는 웃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들이 뭘 했겠어. 다 며느리가 한 거지. 김서연은 그 순간 바로 옆 테이블에서 빈 잔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귀에 들어온 말이었지만 고개를 돌리지는 않았죠. 시어머니가 자신을 언급한 것은 오늘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이어진 말이 김서연의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며느리가 좀 모자라. 이런 건 잘하는데 살림이 영 아니야. 박정자의 목소리는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옆 사람에게 속삭이듯 하면서도 주변 두세 테이블까지 들릴 만한 크기였죠. 김서연은 잔을 쟁반 위에 내려놓으며 시선을 바닥에 고정했습니다. 얼굴이 달아오르는 걸 느꼈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손님 중 한 명이 박정자에게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저기서 일하고 있는 거야? 응, 뭐 이런 날은 당연히 도와야지. 앉아있을 수는 없잖아. 그 말투에는 며느리의 노동을 당연시하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김서연은 쟁반을 들고 주방 쪽으로 몇 걸음 옮기다가 멈췄죠. 되돌아가서 뭐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해야 할까? 잠깐의 망설임 끝에 김서연은 다시 홀로 돌아가 다른 테이블의 그릇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박정자가 김서연을 불렀습니다. 홀 한가운데서 여러 손님이 보는 앞에서였죠. 서연아. 김서연은 하던 일을 멈추고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네, 어머님. 주방에 가서 국 좀 더 끓이라고 해. 이 테이블 국이 좀 식었어. 그리고 너도 거기서 좀 도와주고. 박정자의 말은 부드러운 것 같으면서도 단호했습니다. 문제는 그 말이 김서연을 주방 일꾼으로 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는 점이죠. 손님들의 시선이 김서연에게 쏠렸습니다. 몇몇은 민망한 듯 고개를 돌렸고 몇몇은 당연하다는 듯 다시 음식에 시선을 내렸죠. 김서연은 네 하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홀을 가로질러 주방 쪽으로 걸어갔죠.
등 뒤에서 박정자가 손님들에게 하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저 애가 손은 빠른데 눈치가 없어서 내가 일일이 시켜야 해. 웃음소리가 뒤따랐습니다. 김서연의 걸음이 한 박자 느려졌지만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주방 문을 밀고 들어서자 뜨거운 수증기와 함께 어머니의 뒷모습이 보였죠. 어머니는 솥 앞에서 국자를 들고 있었고 김서연이 들어온 것을 눈치채고 돌아보았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김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려는데 목이 막혀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어머니는 국자를 내려놓고 김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딸의 눈가가 붉어진 것을 보고도 어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김서연의 어깨를 한번 쓸어내리고는 다시 솥 앞으로 돌아갔죠. 국 더 달라고 했지? 금방 데울게. 그 한마디가 김서연을 더 흔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시어머니의 잔치상을 위해 국을 데우고 있다는 사실이 그 장면의 부조리함이 김서연의 가슴을 짓눌렀죠. 하지만 김서연은 눈물을 삼키고 싱크대 앞에 서서 그릇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찬물이 손등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 차가움에 기대어 겨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주방 안쪽에서 아버지가 반찬통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김서연과 눈이 마주쳤지만 아버지 역시 말을 하지 않았죠. 다만 평소보다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고 반찬통을 내려놓는 손에 힘이 들어가 있는 게 보였습니다. 아버지도 들은 것이었죠. 홀의 소리는 주방까지 새어 들어오고 있었으니까요. 김서연은 그릇을 씻으면서 홀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웃음소리, 잔 부딪히는 소리, 박정자의 높은 목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죠. 잔치는 여전히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김서연이 홀에 없어도 아무도 불편해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고 오히려 더 편안해진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 생각이 스치자 김서연은 수도꼭지를 잠갔습니다.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주방 안쪽 작은 창문을 바라보았죠. 바깥에는 오후 햇살이 비치고 있었고 주차장에 세워진 차들이 줄지어 보였습니다. 김서연은 그 풍경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문득 김서연은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접어서 싱크대 옆에 올려놓고 구석에 세워둔 자신의 가방을 집어들었죠. 어머니가 등 뒤에서 돌아보았습니다. 서연아, 엄마, 나 잠깐 나갔다 올게요. 김서연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가방을 쥔 손의 힘은 단단했습니다. 어머니는 무언가를 더 물으려다 딸의 눈을 보고 입을 다물었죠. 그 눈에는 눈물 대신 어떤 결심 같은 것이 서려 있었습니다. 김서연은 주방 뒷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홀을 거치지 않았죠. 복도를 지나 건물 뒤편으로 빠져나오자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김서연은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주차장을 가로질렀습니다. 홀 안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고 잔치는 김서연이 사라진 것도 모른 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김서연이 자리를 비운 홀에서는 잔치가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의 목소리가 한층 높아졌고 빈 술병이 테이블 아래로 밀려나기 시작했죠. 박정자는 상석에서 손님들과 건배를 주고받으며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때 박정자가 고개를 들어 홀을 둘러보았습니다. 김서연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죠. 한 바퀴 더 둘러보았지만 역시 없었습니다. 박정자의 눈이 좁아졌고 옆에 앉은 최민호를 팔꿈치로 툭 쳤습니다. 서연이 어디 갔어? 글쎄요. 주방에 있지 않을까요? 가서 좀 찾아봐. 손님들 자리인데 며느리가 보여야지. 최민호는 일어나 주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주방 문을 열자 김서연의 어머니가 돌아보았죠. 최민호는 장모인 줄 모른 채 물었습니다. 저기 혹시 여기서 일하시는 분이요?
우리 집사람 못 보셨어요? 이만큼한 머리 묶은 여자요. 어머니는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까 잠깐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나갔다고요? 어디로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최민호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다시 홀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최민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국자를 쥔 손에 힘을 주었죠. 사위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이 입안에서 쓴맛처럼 번졌지만 약속은 약속이었기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홀로 돌아온 최민호는 박정자에게 김서연이 잠깐 나갔다고 전했습니다. 박정자의 표정이 단단해졌죠. 잔치 중에 나가? 어딜? 금방 온다고 했대요. 금방이고 뭐고 손님상에 물도 안 채워져 있잖아. 저기 저 테이블 봐. 박정자가 가리킨 테이블에는 빈 물병이 3개 놓여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김서연이 수시로 채워 넣던 자리였죠. 박정자는 혀를 차며 주방 쪽을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마침 음식을 나르던 직원이 눈치를 챘고 박정자에게 다가왔죠. 여기요, 물 좀 갖다 줘요. 저쪽 테이블이랑 이쪽 테이블 전부.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물병을 가지러 갔습니다. 하지만 박정자의 지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물병을 들고 돌아오자 박정자가 다시 불렀죠. 아, 그리고 저기 빈 그릇 좀 치워요. 쌓이니까 보기 안 좋잖아. 손님들 계시는데. 직원은 물병을 테이블에 놓고 빈 그릇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다른 테이블에서 손님이 손을 들었고 직원은 양쪽을 오가느라 걸음이 빨라졌죠. 원래 이 시간에는 김서연이 홀을 관리하고 직원들은 주방과 서빙에 집중하는 흐름이었지만 김서연이 빠지면서 그 균형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박정자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시댁 친척 중 한 명인 큰 시누이 최영숙이 자리에서 일어나 홀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죠. 최영숙은 테이블 상태를 살피더니 주방 쪽으로 걸어가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 계시는 분들, 밖에 반찬 떨어진 데가 있어요. 콩나물이랑 시금치 좀 더 갖다 줘요. 주방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지금 추가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조금만이 어딨어요. 빨리 좀 해줘요. 최영숙의 말투는 날카롭지는 않았지만 가게 직원을 대하는 태도에는 자연스러운 명령조가 깔려 있었습니다. 직원은 하던 일을 멈추고 반찬통을 꺼내기 시작했죠. 그 바람에 다음 코스로 준비 중이던 생선구이의 타이밍이 밀렸습니다. 어머니는 솥 앞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지만 끼어들지는 않았죠. 가게 주인으로서 한마디 해야 할 상황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딸과의 약속이 먼저였습니다. 대신 옆에 있던 아버지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생선 먼저 봐요. 타겠어. 아버지는 묵묵히 프라이팬 앞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참고 있던 것이 점점 올라오는 기색이 역력했죠. 홀에서는 박정자의 개입이 점점 구체적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배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의자를 옮기라고 했고 조명이 어둡다며 불을 더 켜달라고 했죠. 직원 한 명이 조명 스위치를 찾아 벽을 더듬는 사이 다른 직원은 의자를 끌며 테이블 간격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서빙에서 손을 놓은 상태였고 그 틈에 3번째 테이블에서 손님이 빈 접시를 들고 직접 주방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최민호는 그 상황을 보면서도 자리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옆자리의 친척과 이야기를 나누며 가끔 웃음을 터뜨렸죠. 어머니가 직원들에게 이것저것 시키는 것도 누나가 주방에 드나드는 것도 최민호에게는 별다른 문제로 보이지 않는 듯 했습니다. 주방에서는 흐름이 눈에 띄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반찬 추가 요청과 빈 그릇 수거가 동시에 밀려들었고 직원 2명이 홀과 주방을 오가느라 본래의 코스 순서가 뒤엉켰죠. 생선구이가 나가야 할 타이밍에 반찬이 먼저 나갔고 국 리필 요청은 뒤로 밀렸습니다. 어머니는 혼자서 2개의 불을 동시에 관리하며 속도를 맞추려 했지만 홀에서 들려오는 지시가 하나 더 추가될 때마다 손이 조금씩 느려졌습니다. 최영숙이 다시 주방 문을 열었습니다. 생선은 안 나오나요? 어머니가 기다리신다고. 지금 마지막으로 굽고 있습니다. 2분만 기다려주시면. 2분이 벌써 3번째예요. 좀 빠르게 해주세요. 최영숙은 문을 닫고 돌아갔고 직원은 아직 덜 익은 생선을 접시에 담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어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는 프라이팬을 흔들며 짧게 말했죠. 조금만 더. 설 익은 거 내보내면 안 돼. 그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프라이팬을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게를 20년 넘게 운영하면서 이런 식으로 주방 흐름을 빼앗긴 적은 처음이었죠. 손님이 아니라 손님의 가족이 주방 운영에 개입하는 상황. 그것도 딸의 시댁 식구가 자기 가게에서 지시를 내리는 상황이 어머니의 속을 뒤집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추고 홀 쪽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문 너머로 박정자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이어서 최영숙이 직원에게 무언가를 또 요구하는 목소리가 겹쳐 들렸죠. 아버지는 수도꼭지를 잠그고 행주로 손을 닦았습니다. 어머니를 한번 바라보았고 어머니도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2 사람의 눈에는 같은 말이 담겨 있었지만 아직은 아무도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서로를 바라보던 그 순간 홀 쪽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최영숙이 아니라 박정자 본인이었죠. 주방 입구에 선 박정자는 안쪽을 훑어보더니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책임자가 누구예요? 직원이 움찔하며 어머니 쪽을 흘깃 보았지만 어머니는 솥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대답했죠. 제가 안내 도와드릴까요? 안내가 아니라 밖에 손님이 40분 넘게 계신데 후식 그릇이 아직도 안 치워졌어요. 이게 장사를 하는 거예요. 뭘 하는 거예요? 박정자의 목소리에는 술 기운이 얹혀 있었지만 그 아래에 깔린 날카로움은 정확했습니다. 직원은 죄송합니다. 바로 치우겠습니다 하고 수거용 쟁반을 집어들었죠. 그런데 박정자가 그 직원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잠깐, 그리고 하나 더. 밖에 테이블 위에 국물이 흘러있는 데가 있어요. 행주로 한번 다 닦아요. 손님들 옷에 튈 뻔했다고. 직원은 쟁반을 든 채로 행주를 찾아 두리번거렸고 그 사이 박정자는 이미 돌아서서 홀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박정자의 뒷모습이 문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고개를 돌리지 않았죠. 솥 안에 국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지만 불을 줄이지도 국자를 들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조용히 다가와 불을 줄여주었고 어머니는 그제야 깊은 숨을 한번 내쉬었습니다. 홀에서는 상황이 점점 더 어수선해지고 있었습니다. 박정자가 주방에 다녀온 뒤 시댁 친척들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적극적으로 변했죠. 최영숙은 직원에게 빈 술병을 모아오라고 시켰고 시댁의 사촌 형부라는 남자는 홀 한쪽에 놓인 음향 장비를 만지작거리며 노래를 틀자고 제안했습니다. 직원이 장비 사용에 대해 양해를 구하려 하자 그 남자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됐어, 됐어. 내가 할 줄 아니까. 스피커에서 갑자기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음량 조절이 되지 않아 처음 몇 초간 귀를 찢는 듯한 소리가 홀을 뒤흔들었고 손님 몇 명이 깜짝 놀라 숟가락을 떨어뜨렸죠. 사촌 형부가 황급히 볼륨을 낮추긴 했지만
그 소란 속에서 테이블 하나가 밀리며 물잔이 쏟아졌습니다. 직원이 달려가 행주로 물을 닦는 사이 다른 테이블에서는 반찬 리필을 기다리던 손님이 직접 주방 문 앞까지 걸어왔죠. 반찬 좀 더 주실 수 있어요? 아까부터 기다리고 있는데. 직원은 물을 닦던 손을 멈추고 일어섰지만 몸이 하나인지라 두 곳을 동시에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원래 김서연이 홀의 흐름을 잡아주고 직원 2명이 주방과 서빙을 번갈아 맡는 구조였는데 김서연이 빠진 상태에서 시댁의 요구까지 더해지니 동선 자체가 무너지고 있었죠. 박정자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도 불만의 방향을 직원들에게 돌렸습니다. 상석으로 돌아온 박정자는 옆에 버색에 말했죠. 여기가 좀 그래. 음식은 괜찮은데 서비스가 엉망이야. 그 말이 근처 테이블까지 들렸고 직원 한 명이 고개를 숙인 채 쟁반을 들고 지나갔습니다. 그 직원의 턱이 굳어 있는 것을 어머니가 주방 문틈 사이로 보았죠. 어머니는 시선을 거두며 앞치마 끝을 움켜쥐었습니다. 그 시각 김서연은 가게 건물 2층에 있었습니다. 부모가 가게와 함께 사용하는 작은 생활 공간이었죠. 김서연이 어릴 적 쓰던 방은 지금은 창고 겸 여분 공간으로 쓰이고 있었지만 한쪽 벽에는 아직 김서연의 오래된 옷가지 몇 벌이 걸려 있었습니다. 김서연은 그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바닥을 통해 희미하게 전해졌고 간간히 웃음소리와 노랫소리가 섞여 들렸죠. 김서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가방 안에는 지갑과 휴대전화, 차 열쇠가 들어 있었죠. 김서연은 지갑을 꺼내 열어보았습니다. 안쪽 칸에 접어둔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혼자 상담을 받고 온 법률사무소의 명함이었죠. 김서연은 그 명함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다시 지갑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방 안을 둘러보았죠. 벽에 걸린 오래된 외투, 선반 위에 놓인 책 몇 권, 구석에 세워둔 여행 가방. 김서연의 시선이 그 여행 가방에서 멈추었습니다. 먼지가 얇게 쌓여 있었지만 바퀴는 멀쩡했죠. 김서연은 그 가방을 꺼내 침대 위에 올렸습니다. 지퍼를 열고 안을 확인한 뒤 벽에 걸린 옷가지를 하나씩 꺼내 가방 안에 넣기 시작했죠. 움직임은 느리지 않았지만 허둥대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정해두었던 순서를 따르듯 하나하나 차분하게 접어 넣었습니다. 외투 한 벌, 긴팔 셔츠 2장, 아래층에서 또 한 차례 웃음소리가 터져 올라왔지만 김서연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방이 반쯤 찼을 때 김서연은 잠시 손을 멈추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주차장이 내려다 보였고 시댁 식구들이 타고 온 차가 가게 바로 앞에 세워져 있었죠. 그 차 옆에 김서연의 차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김서연은 그 2대의 차를 한참 바라보다가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아래층에서 접시가 깨지는 소리가 올라왔습니다. 이어서 누군가의 높은 목소리가 들렸지만 정확한 말은 들리지 않았죠. 김서연은 그 소리에 잠깐 몸을 굳혔다가 다시 옷장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선반 위에 놓인 작은 상자를 꺼내 열었고 안에는 통장과 도장, 오래된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김서연은 통장과 도장만 꺼내 가방 안쪽 주머니에 넣었고 사진은 상자 안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가방 지퍼를 반쯤 닫은 채 김서연은 다시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래에서는 여전히 소란스러운 소리가 이어지고 있었고 그 위로 박정자의 목소리가 간간히 얹혀 올라왔죠. 김서연은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아래층을 향해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래층에서 올라온 접시 깨지는 소리의 여운이 채 가시기 전에 또 한 차례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바닥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김서연은 침대 가장자리에서 몸을 일으켰죠. 귀를 기울이자 이번에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직원의 목소리와 최영숙의 목소리가 겹쳐 올라왔고 그 사이로 어머니의 짧은 외침이 끼어들었습니다. 주방에서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최영숙이 다시 주방에 들어와 생선구이 접시를 직접 가져가겠다며 서빙 카트를 끌고 나가려 했고 그 카트가 조리대 모서리에 걸리면서 위에 올려져 있던 그릇 3개가 바닥으로 떨어진 것이었죠. 깨진 접시 파편이 주방 바닥에 흩어졌고 직원이 황급히 쪼그려 앉아 조각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최영숙은 바닥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미안해요. 근데 이것도 치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밖에 손님이 기다린다고요. 직원은 대답 없이 파편을 쓸어 담았고 어머니가 싱크대 옆에서 행주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어머니는 바닥에 남은 작은 조각들을 닦아내며 직원에게 나직이 말했죠. 괜찮아, 내가 할게. 너는 밖에 나가봐. 직원이 일어서서 홀로 나가려는데 이번에는 박정자의 목소리가 주방 문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거기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나는 거야? 주방 문이 열리며 박정자가 안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바닥에 쪼그려 앉아 파편을 닦고 있는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고 박정자는 눈살을 찌푸렸죠. 접시를 깬 거예요? 손님상 나갈 접시가 모자라면 어쩌려고. 어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행주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고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아버지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손님, 주방 안은 위험하니까 밖에서 기다려주시면. 아니, 내가 돈 내고 여기서 잔치하는 사람이에요. 주방 상태가 어떤지 볼 권리가 있지. 박정자는 주방 안을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싱크대에 쌓인 설거지 그릇, 조리대 위에 어지럽게 놓인 반찬통, 불 위에서 보글거리는 솥을 차례로 훑더니 고개를 저었죠. 여기 위생이 이래요? 솔직히 밖에서 보는 것보다 안이 엉망이네. 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20년 넘게 위생 점검 한번 걸려본 적 없는 가게였죠. 어머니는 일어서면서 입을 열려 했지만 아버지가 어머니의 팔을 잡아막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돌아보았고 아버지는 미세하게 고개를 저었죠. 참으라는 뜻이었습니다. 박정자는 그 두 사람의 교환을 눈치채지 못한 채 홀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면서 직원에게 한마디 더 던졌죠. 밖에 과일 접시가 다 비었는데 더 없어요? 있으면 빨리 내요. 직원이 주방 안을 돌아보았지만 준비해둔 과일은 이미 전부 나간 상태였습니다. 아버지가 새벽에 깎아놓은 수박과 참외가 전부였고 추가분은 없었죠. 직원은 난처한 얼굴로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사모님, 과일이 더 있나요? 어머니는 냉장고를 열어보았지만 과일 칸은 비어 있었습니다. 가게 영업용 식자재만 들어 있었죠. 어머니는 냉장고 문을 닫으며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없어. 있는 걸로 다 냈어.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홀로 나가 박정자에게 전했습니다. 추가 과일이 없다는 말에 박정자의 표정이 일그러졌죠. 50명 잔치에 과일이 그것밖에 안 돼요? 이거 원래 예약할 때 수량 확인 안 했어? 직원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예약을 잡은 것은 김서연이었고 세부 사항은 김서연과 어머니가 직접 조율한 것이었기에 직원이 알 수 있는 범위가 아니었죠. 직원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고 다시 주방으로 돌아갔지만 주방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때부터 홀의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정자의 불만이 반복되면서
주변 테이블 손님들도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웃음소리가 줄어드는 대신 수군거림이 늘어났죠. 한 손님이 옆 테이블에 앉은 사람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좀 그렇지 않아? 서빙도 느리고. 그러게. 처음엔 괜찮았는데. 그 사이 주방에서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직원 2명 중 1명이 홀에서 돌아오더니 어머니에게 말했죠. 사모님, 저 이거 못하겠어요. 밖에서 이것저것 시키는데 뭘 먼저 해야 할지 모르겠고, 아까 그 아주머니가 저한테 반말을 하셨어요. 어머니는 직원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죠. 이 직원은 가게에서 3년째 일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단 한 번도 이런 표정을 지은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직원의 어깨를 한번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잠깐 쉬어. 내가 나갈게. 하지만 어머니가 홀로 나가면 가게 주인이라는 것이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한 발짝 떼다가 멈칫했고 그 순간 아버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내가 나가지. 아버지는 앞치마를 벗고 홀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홀에 도착했을 때 마주한 광경은 예상보다 심각했죠. 최영숙이 직원에게 테이블 재배치를 지시하고 있었고 시댁 사촌 형부는 음향 장비를 다시 만지며 볼륨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남은 직원 1명은 빈 그릇 수거와 물 리필을 동시에 하느라 쟁반 2개를 양손에 들고 위태롭게 오가고 있었죠. 아버지가 그 직원에게 다가가 쟁반 하나를 받아들려는 순간 최영숙이 아버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여기 직원이세요? 저쪽 화장실 앞에 휴지가 떨어졌어요. 좀 갖다 놔주세요. 아버지의 턱이 굳었습니다. 손에 들린 쟁반을 내려놓지도 화장실로 가지도 않은 채 최영숙을 바라보았죠. 3초쯤 지났을까 아버지는 쟁반을 조용히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방 문을 닫은 아버지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죠. 더는 못하겠어. 어머니는 아버지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20년 넘게 가게를 함께 꾸려온 사람의 얼굴에서 처음 보는 표정이었죠. 분노가 아니라 수치심이었습니다. 자기 가게에서 자기 딸의 시댁 사람들에게 이름 모를 직원 취급을 받은 그 수치심이 아버지의 입술을 파랗게 질리게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불 위에 손잡이를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그리고 직원 2명을 돌아보며 말했죠. 너희 둘 다 주방에 있어. 밖에 나가지 마. 직원들은 어머니의 눈을 보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불을 끄기 시작했죠. 솥 아래 가스밸브를 잠그고 프라이팬 아래 불도 껐습니다. 조리대 위에 올려져 있던 반찬통 뚜껑을 하나씩 닫았고 아버지는 싱크대 수도꼭지를 잠갔습니다. 주방이 조용해졌습니다. 솥에서 피어오르던 김이 서서히 사그라들었고 프라이팬 위에 기름이 식어가며 지글거리는 소리가 멈추었죠. 홀에서는 아직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고 박정자는 잔을 기울이고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새로운 음식이 나오지 않았고 직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빈 접시만 테이블 위에 쌓여가고 있었죠. 빈 접시가 쌓이기 시작한 지 10여 분이 지나자 손님들 사이에서 슬슬 불편한 기색이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대화에 묻혀 눈치채지 못했지만 국그릇이 비어도 리필이 되지 않고 반찬 접시가 바닥을 드러내도 아무도 채워주지 않자 고개를 두리번거리는 사람이 하나둘 늘어났죠. 여기요, 저기요. 한 손님이 손을 들어 직원을 불렀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홀에는 직원이 1명도 없었죠. 다른 테이블에서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었고 손님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정자가 자리에서 고개를 돌려 홀을 둘러보았습니다. 직원이 보이지 않자 표정이 굳었고 최영숙을 바라보며 말했죠. 영숙아, 주방에 가서 사람 좀 불러와. 뭘 하는 거야, 저 사람들이. 최영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밀었지만 열리지 않았죠. 안쪽에서 잠긴 것이었습니다. 최영숙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기요, 문 좀 열어주세요. 밖에 손님들 기다리고 있어요. 안에서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최영숙은 문을 3번 더 두드렸고 그제야 안쪽에서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죠. 죄송합니다. 지금 주방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중단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희도 지시를 받은 거라서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최영숙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홀로 돌아왔습니다. 박정자에게 상황을 전하자 박정자의 얼굴이 붉어졌죠. 주방이 문을 잠가 우리가 돈 내고 예약한 자리에서 민호야, 너 가서 좀 따져봐. 최민호가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문은 열리지 않았고 안쪽에서는 같은 대답만 되풀이되었죠. 최민호는 문 앞에서 난감한 얼굴로 서 있다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김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죠. 신호음이 울렸지만 김서연은 받지 않았습니다. 2번째 시도에도 마찬가지였죠. 홀의 분위기가 급격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퍼졌고 몇 명은 불편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실은 자리를 피하고 싶은 것이었죠. 박정자는 상석에 앉은 채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고 옆에 앉은 벗들도 더 이상 이야기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홀 입구 쪽 문이 열렸습니다. 김서연이 들어왔죠. 하지만 아까와는 달랐습니다. 블라우스 위에 외투를 걸치고 있었고 한 손에는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눈물 자국도 분노의 기색도 없었죠. 오히려 지나칠 만큼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박정자가 김서연을 보자마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연아, 너 지금 어디 갔다 온 거야? 주방이 문을 잠갔어. 가서 열게 해. 김서연은 박정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대답하지 않은 채 홀 가운데로 걸어갔죠. 테이블 사이를 지나며 손님들의 시선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김서연은 홀 중앙에 멈춰서서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 김서연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홀 전체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대화가 멈추었고 숟가락 소리도 잔 부딪히는 소리도 사라졌죠. 이 잔치는 여기서 끝입니다. 박정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옆에 앉은 손님들도 일제히 김서연을 바라보았죠. 최민호가 자리에서 반쯤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무슨 소리야? 사람들 앞에서 왜 이래? 민호 씨, 앉아 계세요. 제가 할 말이 있어요. 김서연은 최민호를 한번 바라보고 다시 시선을 박정자에게 돌렸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 실린 무게는 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을 만큼 단단했죠.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며느리가 아니라 주방으로 쫓겨난 일꾼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손님들 앞에서 저를 눈치 없는 사람이라고 하셨고 제가 없는 동안 이 가게 직원들에게 행패를 부리셨죠. 행패라니, 내가 언제 행패를 부렸어? 박정자가 목소리를 높였지만 김서연은 끊지 않고 이어갔습니다. 접시가 깨진 건 신우이가 서빙 카트를 직접 끌고 나가시다 벌어진 일이에요. 주방 위생 타령을 하신 것도 어머님이시고요. 직원에게 반말하고 화장실 휴지 갖다 놓으라고 시킨 것도 이 자리에 계신 시댁 어른들이 하신 일입니다. 홀이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고 박정자는 입을 벌렸다 다물기를 반복했죠. 최영숙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지금 잔치 자리에서 이게 무슨 짓이야? 시어머니 칠순인데. 신우이, 그 칠순잔치를 누가 준비한 건지 아세요? 장소 섭외부터 메뉴, 꽃, 현수막, 50인분의 상차림까지 전부 제가 했어요. 그런데 오늘 어머님 인사에서 제 이름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죠. 김서연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미세하게 떨렸지만 곧 다시 가라앉았습니다. 김서연은 가방을 다시 집어들며 주방 쪽을 바라보았죠. 그리고 주방 문을 향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잠시 후 주방 문이 열렸습니다. 직원 2명이 앞치마를 벗은 채 나왔죠. 한 명은 개인 가방을 들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빈손이었지만 이미 퇴근 준비를 마친 얼굴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김서연에게 가벼운 눈인사를 하고 홀을 가로질러 입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손님들이 웅성이기 시작했습니다. 직원이 나가는 모습을 보며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한 손님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옆 사람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먼저 나가는 게 낫지 않겠어? 그 말을 시작으로 자리 이탈이 연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박정자와 가까운 자리의 벗들은 민망한 표정으로 핸드백을 집었고 뒤쪽 테이블에 앉아있던 시댁 먼 친척들은 말없이 외투를 걸치며 입구로 향했죠. 누군가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건조한 인사를 남겼고 또 누군가는 인사도 없이 빠져나갔습니다. 홀이 빠르게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50명 가까이 차 있던 자리에서 하나둘 사람이 빠져나가자 테이블 위에 남은 음식, 그릇과 빈 술잔이 쓸쓸하게 드러났죠. 박정자는 상석에 앉은 채 입구로 빠져나가는 손님들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에 쥐고 있던 잔이 기울어져 술이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닦을 생각을 하지 못했죠. 김서연은 홀 가운데 서서 손님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막지도 인사를 건네지도 않았죠. 마지막 손님이 입구를 나서자 홀에는 시댁 식구들과 김서연만 남았습니다. 박정자, 최동식, 최민호, 최영숙, 그리고 김서연. 5사람 사이에 침묵이 내려앉았고 테이블 위에서 촛불 하나가 바람에 흔들리며 꺼질 듯 말 듯 버티고 있었습니다. 촛불이 한번 크게 흔들리더니 겨우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작은 빛 아래로 5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죠. 박정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인지 충격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죠. 박정자는 테이블을 짚고 일어서며 김서연을 노려보았습니다. 내 칠순잔치를 내 친구들 앞에서 내가 망쳤어. 이게 며느리가 할 짓이야? 김서연은 박정자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든 손은 가만히 내려져 있었고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김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뭘 더 말해? 이것보다 더한 게 있어? 이 가게요. 여기가 어디인지 아세요? 박정자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최영숙도 고개를 갸웃했고 최민호는 의자에 앉은 채 김서연을 올려다보았죠. 시아버지 최동식만이 아무 반응 없이 테이블 위 빈 잔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제 부모님 가게입니다. 홀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박정자의 입이 벌어졌다가 다물리지 않았고 최영숙의 눈이 천천히 커졌죠. 최민호는 의자 등받이에서 등을 떼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뭐라고? 김서연은 주방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주방 문이 열려 있었고 그 안쪽 어둠 속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죠. 두 사람은 문가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벗은 채 더 이상 숨지 않는 얼굴로 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가게를 20년 넘게 운영하신 제 부모님입니다. 오늘 어머님 칠순잔치의 장소를 무료로 제공해 주셨고 새벽부터 나오셔서 음식을 직접 준비하셨죠. 재료비 일부도 부모님이 부담하셨습니다. 박정자의 시선이 주방 쪽 두 사람에게로 향했습니다. 아까 주방에서 행주를 들고 바닥을 닦던 여자, 손님이라고 부르며 주방 밖으로 나가 달라고 했던 남자. 그 두 사람이 며느리의 부모였다는 사실이 박정자의 머릿속에서 천천히 연결되었죠.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어머님이 위생이 엉망이라고 하신 주방, 제 어머니가 20년 동안 지켜온 주방이에요. 접시 파편을 바닥에 쪼그려 앉아 주우신 것도 제 어머니고요. 시누이가 화장실 휴지 갖다 놓으라고 시킨 사람이 제 아버지예요. 최영숙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입술을 달싹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최민호는 고개를 숙이며 이마를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제야 최동식이 고개를 들어 주방 쪽을 바라보았고 김서연의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버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죠. 그 눈에는 분노도 원망도 아닌 묵직한 서글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정자가 테이블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뭐야? 내가 우리를 일부러 여기로 데려온 거야? 처음부터 속인 거잖아. 속인 건 맞아요. 하지만 왜 숨겨야 했는지 어머님은 아실 거예요. 제 친정이 장사하는 집이라고 말씀드렸으면 어머님이 여기서 잔치를 여셨겠어요? 박정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답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대답할 수 없었던 것이죠. 김서연은 그 침묵을 기다렸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이 잔치에 들어간 비용이 있습니다. 음식 재료비, 인건비, 시설 사용료, 전부 합산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원래는 제가 부담하려 했지만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김서연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견적서와 세부 내역이 정리되어 있었죠. 김서연이 그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자 종이가 미끄러지며 박정자의 손 앞까지 갔습니다. 오늘 주방 운영 중단으로 가게에 발생한 손해는 시댁에서 책임지셔야 합니다. 직원에게 행한 무례, 시설 훼손, 서비스 강제 중단까지 포함해서요. 예약 조건에 따른 위약금 사항도 안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박정자의 손이 봉투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열어볼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이었죠. 최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끼어들었습니다. 서연아,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야?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해야 돼? 김서연은 최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한 사람이었지만 그 눈에서 이제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죠. 민호 씨, 가족이라는 말 지금 하지 마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가족이 아니었어요. 주방으로 쫓겨나서 일하는 사람이었지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당신은 어머님이 저를 손님들 앞에서 모자란 사람이라고 할 때 한마디도 안 했죠. 당신 장모님 장인어른이 바로 앞에서 무시당하고 있는데 알아보지도 못했고요. 최민호의 입이 굳었습니다. 반박할 말을 찾는 듯 시선이 흔들렸지만 김서연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죠. 저 이혼할 거예요. 그 한마디가 홀의 공기를 잘랐습니다. 박정자가 의자에 주저앉듯 내려앉았고 최영숙이 뭐 하고 되물었지만 김서연은 이미 시선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최동식은 빈 잔 위에 올려놓은 손을 천천히 거두며 눈을 감았죠. 변호사 상담은 이미 마쳤습니다. 서류는 이번 주 안에 보내드릴게요. 김서연은 봉투 옆에 명함 한 장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법률사무소 명함이었죠. 그리고 가방을 다시 들었습니다. 최민호가 한 걸음 다가서며 김서연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김서연은 반보 뒤로 물러서며 그 손을 피했죠.
나지막하지만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잡지 마세요. 그 두 마디에 최민호의 손이 허공에서 멈추었습니다. 김서연은 돌아서서 주방 쪽으로 걸어갔죠. 어머니와 아버지가 문가에 서 있었고 김서연은 두 사람 앞에 멈추었습니다. 어머니의 눈가가 젖어 있었고 아버지는 입술을 꽉 다문 채 딸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김서연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손에 실린 힘이 모든 말을 대신했죠. 어머니가 김서연의 손을 꽉 쥐었고 아버지가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세 사람은 주방을 지나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홀에는 시댁 식구 넷만 남았죠. 박정자는 상석에 앉은 채 텅 빈 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떠난 테이블 위에는 식어버린 음식과 빈 잔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벽에 걸린 축하 현수막만이 조명 아래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온 김서연은 주차장에서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해가 기울어 가게 건물 너머로 넘어가고 있었고 찬바람이 김서연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죠. 어머니가 옆에서 외투깃을 여며 주었고 아버지가 차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김서연은 차에 오르기 전 한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가게 불빛이 창문 너머로 새어나오고 있었지만 김서연은 이미 그 안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차 시동을 걸자 엔진 소리가 조용한 주차장에 울렸습니다. 김서연은 핸들 위에 두 손을 올린 채 잠시 앞을 바라보았고 그러다 천천히 기어를 넣었습니다.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갈 때 백미러의 가게 간판이 점점 작아지는 것이 보였죠. 김서연은 백미러에서 시선을 거두고 앞만 바라보며 도로 위로 나갔습니다. 모든 것은 잔치가 멈춘 그 순간부터 달라졌습니다. 남겨진 것은 화려한 자리도 웃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되돌릴 수 없는 선택뿐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